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김영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 주제는 유럽 소아마취 영역에서의 대규모 연구 분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어떠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는 항상 에비던스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비던스는 그 레벨의 정도가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애니멀 스터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 가장 에비던스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뭐 케이스 시리즈나 케이스 레포트나 익스포트 오피니언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터디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와 코호트 스터디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세컨더리 스터디로서 메타 아날라이시스나 네트워크 메타 아날라이시스 그리고 뭐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터디로는 이제 케이스 컨트롤과 코호트 스터디 그리고 RCT를 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 컨트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을 나누고 이때 원인이 되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호트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군을 나눈 다음에 결과가 되는 것에 이제 차이를 평가하고 그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연구자의 시점에 따라서 프로스펙티브와 레트로스펙티브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제 케이스 컨트롤의 경우에는 그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코호트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그 디지즈의 그 인시던스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CT,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입니다. 일단 앞에 코호트랑 비교를 하면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와 비슷하지만 그 인터벤션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더블 블라인드를 하는 것을 추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RCT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토대로 메타 분석이라던가 이제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이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A와 C를 비교한 RCT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B와 C를 비교한 RCT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A와 C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B와 C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이제 A와 B의 관계도 인다이렉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또 A와 B를 비교한 메타 분석이 있다면 그 다이렉트하게 이제 평가된 것과 인다이렉트하게 평가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네트워크 메타 분석으로 실었던 논문에서 이제 그림 하나만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요. 그 실선의 굵기는 RCT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굵은 실선일수록 RCT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만약에 그 결과가 일치된다면 우리가 그 에비던스의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잘 디자인된 RCT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아 영역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RCT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적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소아 RCT가 적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 인롤먼트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동의서를 시행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보호자한테 꼭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들도 이제 우리 가장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식약처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 이후에 또 IRB라던가 클리니컬 레지스트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결국 이 연구 수행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수개월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수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실린 논문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페디아트릭 크리티컬 케어에서 RC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방해가 되고 어떠한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나타낸 논문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펀딩과 시간, 결국 돈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 자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그보다 제가 더 초점을 맞췄던 거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했던 5가지의 RC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네트워크를 통한 콜라보레이션과 두 번째는 이제 리서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경우, 세 번째는 파티시펀트를 리크루트먼트 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정부에서의 이제 펀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믹 디파트먼트의 서포트,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이 퀄리티 RCT가 잘 수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실린 논문인데요. 페디아트릭 크리티컬 케어에서 리서치 네트워크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들의 영향을 평가한 논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사이테이션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임팩트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들은 소아 마취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다기관 연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연구들인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가스 스터디는 전신 마취와 스파이널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 판다 스터디와 마스크 스터디는 마취에 노출되었을 때 뉴로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평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유럽 마취 영역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 강의를 준비하면서 먼저 유럽의 멀티센터 트레이얼들을 서칭을 하였는데요. 최근 이제 2014년부터 한 7년치를 검색을 했고요. 해당되는 저널로는 마취 영역에서 Q1 레이트, 그러니까 상위 25% 안에 드는 저널들 중 통증을 제외하고 아네스테지올로지, BJA, 아네스테지아, EJA, 그리고 아네아날 저널들을 이제 검색을 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페디아트릭 아네스테지아와 그 외에 이제 란셋이나 자마에 실린 연구들도 확인을 좀 하였습니다. 제가 7개년치 검색을 했는데 제 강의 뒤에 이제 미국 마취 영역을 강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관되는 것은 다 제외하고 나니까 사실 멀티센터 RCT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센터 RCT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마에 실린 연구입니다. Non-Emergency Intubation을 네오네이트에서 시행을 하였을 때 아트로핀 플러스 프로포폴과 아트로핀 플러스 아트로큐렌 플러스 수펜타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옥시젠 디세츄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본 논문인데 프랑스에서 6개 센터에서 2012년에서 2016년 5년 동안 173명의 네오네이트들의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 한 200명을 예상으로 하였는데, 목표로 하였는데, 그 5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터디 키트들이 이제 익스파이어드 되고 또 펀딩이 부족해서 약간 조기 종료된 연구입니다. 아무튼 간에 워낙에 그 소아 RCT가 대규모 RCT가 적어서 그런지 자마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네, RCT는 다음이 다 전부였고요.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그래도 좀 더 많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페디아트리 아네스테제에 실린 논문인데 TNA와 또 비뇨기과 수술 이후에 그 포스트비 페인과 컨시퀀스들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9개 센터 총 321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고 POD 이틀, 일주일, 2주까지 이제 팔로우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EJA의 2015년도에 실린 연구입니다. 메티마조를 포스트-오피 페인 세라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세이프티를 확인한 연구인데요. 독일에서 6개 센터 총 1177명의 칠드런을 프로스펙티브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식약처랑 비슷하게 거기에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세이프티로 확인하는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엔수가 뒷받침되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충분히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페디아트리 아네스테지아에 실린 연구로 이제 이탈리아 3개 센터에서 3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포스트오피 페인을 팔로우업한 연구입니다. 이제 페인 스코어가 6개월까지 팔로우업이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엔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후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로 좀 빼놓았습니다. 다음은 멀티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가면 엔수가 엄청 뻥튀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EJA에 퍼블리시된 연구로서 그 2만 명 중에서 이제 7,100명 정도가 소아 환자였고 그 LMA 사이즈가 그 제조사 무게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저널에 실리기 위해서는 레트로스펙티브는 엔수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2016년도에 아네스테지올로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논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의 레퍼런스 밸류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이고요. 영국에서 10개 센터 총 11만 명 이상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빅데이터 그냥 분석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가 그동안 실렸던 멀티센터 RCT와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와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였고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소아마취 학회가 있다면 이제 유럽에도 소아마취 학회가 있죠.
이제 ESPA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사진들은 이제 2019년도 가을에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ESPA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불과 몇 달 전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이제 해외 학회가 되겠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또 해외 학회 활동을 또 다시 재개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국 마취 통증 의학회가 있다면 이제 유럽에는 ESA가 있죠. 그리고 이 ESA가 좀 좀 더 확장해서 ESA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SAIC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11개의 네트워크가 퍼블리시 되고 또 1개가 완료된 것이 또 있고 지금 사진 나온 5개가 현재 온고잉 중인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뜬금없이 살구 사진을 올렸습니다. 살구는 아프리콧이라고 읽고 제가 이 살구 사진을 올린 이유는 살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리콧이라는 이름의 클리니컬 네트워크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아프리콧은 Anesthesia Practice in Children Observational Trial의 준말로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61개 센터에서 3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ESAIC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학회 차원에서 운영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로 소아 마취 영역에서 시비어 크리티컬 이벤트의 인시던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비어 크리티컬 이벤트의 종류로서 이제 라링고 스파즘, 브론코 스파즘, 풀모널 아스피레이션, 드러그 에러, 아나필락시스, 카디오베스쿨러 인스테빌리티, 뉴럴로직 데미지, 페리 아네스테릭, 카디악 어레스트, 그리고 포스트 아네스테릭 스트라이더 이 등이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외에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리스크 팩터나 그리고 뭐 시퀄레나 모탈리티 등의 이제 결과들이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프리콧의 이제 진행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ESAIC 리서치 커뮤니티에서 그 연구 선정을 이제 2013년도에 했고 그 후 1년 동안 센터들을 모집을 했고 2014년에 프로토콜과 CRF를 이제 완료를 짓고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페이션트 리크루먼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리닝과 이제 아날라이시스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서 2016년도까지 했고 이제 페이퍼 서브미션과 퍼블리케이션이 2016년도 동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프리콧은 2017년도에 란셀 레스피레이터리 메디슨에 그 당당하게 퍼블리시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임팩트 팩터가 20이 좀 넘는 저널로 이제 훌륭한 저널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콧 스터디는 이게 끝이 아니었고 그 후로 세컨더리 아날리시스로 7개의 추가 논문들이 퍼블리시 됩니다. AOA 매니저먼트를 기준으로 2018년도 BJ에 실렸고 리저널 아네스테지아를 주제로 2019년 페디아트리 아네스테지아에 실렸고 그리고 국가별로 프랑스, 영국,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있었으며 또 ENT 서저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토리얼과 리뷰 이제가 이제 4개가 또 추가적으로 퍼블리시가 됐죠. 따라서 이 아프리콧 스터디 하나로 10몇 개의 논문이 퍼블리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유럽 마취학회에서 그 아프리콧을 통해서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후로 이루어졌던 소아 마취 영역에서 대규모 연구는 이제 넥타린이 있습니다. 넥타린은 한국어로 이제
천도복숭아를 뜻합니다. 계속 과일 이름을 고수하는 것 같은데요. 넥타리는 Neonate Children Study of Anesthesia Practice in Europe의 준말로 역시 ESAIC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의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네오네이트와 인펀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65개 센터 5,60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넥타린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아네스테지아 매니지먼트 중에 크리티컬 이벤트나 피지올로직 파라미터의 메이저 체인지가 있을 경우 인터벤션의 인시던스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하면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라던가 SpO2, SaO2의 감소, 그리고 EtCO2의 문제, 글리세미아나 소디움, 카디오베스쿨 인스테빌리티, 바디 템퍼레처, 브레인 옥시제네이션, 헤모글로빈 레벨 등을 이제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마취 후 첫 2시간 동안의 어드버스 이벤트를 확인하고 30일까지와 90일의 모탈리티와 모비디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어드버스 이벤트로는 언플랜드 ICU 어드미션과 언플랜드 딜레이드 익스투베이션, 니드 포 에크모, 니드 포 체스트 랩트 오픈, 그리고 언플랜드 하스피럴 어드미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타이밍 좋게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BJA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에디토리얼이 2개가 나와 있고 지금 프라이머리 결과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분석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조만간 또 세컨더리 분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가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유럽의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시스테믹 서포트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자들은 다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아래에 서술했습니다. 일단 커런시는 이제 리즈너블한 피리어드 동안 그 데이터가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되며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페이션트 스테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함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어큐러시, 정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진실되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지빌리티, 타당성입니다. 이 타당성은 이제 액츄얼 값들이 과연 리얼 월드 오브젝트나 컨셉츄얼 컨스트럭트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방법으로는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덴서티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서로 릴레이션십이 있는 멀티플 밸류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이 타당성, 정말 데이터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앞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 이제 플렉서빌리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확장 가능하고 어댑터블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수행하는데 쉽게 어플라이 돼야 이제 데이터 분석 자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터 셋을 만들 때 이런 코딩 작업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도
훨씬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이제 결국 퍼스널 데이터는 이제 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이 따로 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퀄리티가 이제 보장이 안 된다면 해당 센터는 결국 드롭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드롭아웃의 원인으로는 이제 리서치에 참여하는 스태프가 이제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사람 수든 시간이든 돈이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IRB와 동시에 이제 동의서를 시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동안 했던 이 아프리콧과 넥타린의 경우에는 결국 처음 목표에서 71%의 센터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났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드롭아웃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서포트라던가 또 펀딩이 그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빅데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기관 연구들을 통해서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설정하면은 그걸 토대로 세컨더리 아날라이시스가 가능합니다. 앞서 유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프리코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써 7개의 논문이 실렸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스페시픽 코호트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리그레션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리그레션을 통해서 시그니피컨트한 팩터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클리니컬 어썸션들을 밸리데이션하고 컨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거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시행하게 되겠죠. 이때 그 코딩 작업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미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이펙트 코딩, 컨트라스트 코딩 등 이제 세부적인 그, 그 데이터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프리딕션 모델이라던가 분류 모델에 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컨더리 아날리시스를 하면은 결국 이게 데이터 자체가 그 RCT가 아니라 그 옵저베이셔널 코호트이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 등의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이 존재한다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듬어 줘야 되는데요. 이때 프로펜시티 매칭을 사용하면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를 좀 가지런히 만들어줘서 N수는 다소 줄긴 하지만 그 좀 더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채굴이 금 같은 것을 채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또 현재는 핫한 게 가상화폐 채굴이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는 그 데이터의 채굴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발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들이라던가 그 많은 결과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입니다. 그동안 퍼블리시된 연구들을 미루어 봤을 때 유럽 소아마취 영역에서
하이 임팩트를 가진 다기관 연구들은 대부분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였습니다. 특히 그중 아프리콧과 넥타리는 그 유럽마취학회의 서포트를 받은 두 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로서 성공적인 성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에서 이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